지금 일본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철저히 감춰졌던 충격적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주요 언론들은 연일 대서특필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논란이 아닙니다.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며 인터넷과 각종 커뮤니티에서 격렬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이 사건이 일본이 직면한 어떤 위기보다도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숨겨왔던 이 한글의 비밀이 대체 무엇이길래 지금 이 순간 일본 전체가 뒤집힌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미야사카 레이카입니다. 저는 26살이며 일본의 대형 IT 기업인 엑스테크 솔루션즈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IT 업계에서 여성 개발자는 흔하지 않지만 저는 원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항상 논리적이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곤 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패턴을 찾고 사물을 이해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작은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전통을 중시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이신 미야사카 코헤이는 정부 관료이자 언어기술 연구 분야에서 존경받는 연구원이셨습니다. 아버지는 규율과 위계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이카, 일본은 기술의 선두국가야. 우리의 언어, 사고방식 이것이 일본을 위대하게 만드는 요소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회는 여성들에게 엄격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예의 바르고 조용하며 남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연한 것들을 의심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너무 직설적이라고 지적하곤 했고 친구들은 전통적인 여성의 길을 따르지 않고 코딩을 공부하는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존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진실을 믿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게 한국은 단순히 일본을 따라오는 나라였습니다. 직장에서도 제 동료들과 저는 한국의 기술 발전을 일본의 모방으로 치부하곤 했습니다. 가게에서 한국 제품을 보면 일본 제품을 따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언제나 앞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 외출하셨고 저는 이 기회를 빌려 오래된 책들과 서류들을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는 늘 정리된 연구자료, 오래된 책, 그리고 공식 문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낡은 종이와 광택이 흐르는 원목 특유의 향기가 났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을 정리하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높은 선반 뒤쪽 책들 사이에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손길이 닿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잠겨 있었지만 녹슨 금속 걸쇠가 살짝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약간의 힘을 주자 뚜껑이 딸깍하고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는 세월이 지나 누렇게 변색되었고 가장자리는 약간 말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맨 위에 문서를 집어들고 표지를 읽었을 때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어 문자 체계에 대한 기밀 연구.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국어 문자 체계? 일본의 우월성을 굳게 믿어온 아버지가 왜 한국어를 연구한 걸까? 저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문서 안에는 정리된 분석 자료와 함께 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적은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몇 개의 단어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효율성, 구조, 비교, 디지털 입력.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연구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중요한 연구였다면 왜 숨긴 걸까요? 그리고 왜 기밀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을까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상자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을 청하려 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잠겨있던 상자, 누렇게 변한 문서들, 그리고 기밀 연구라는 단어. 이것은 단순한 연구자료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며 머릿속이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 연구를 숨긴 걸까요? 도대체 이 연구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실이 밝혀지면 아버지의 명성에 타격이 갈 만한 내용일까요? 아니면 일본 정부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담겨 있는 걸까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출근 후 저는 연구 문서를 들고 박도연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몇 안 되는 한국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중 한 명이었습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언어 처리 기술 분야에 정통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문서를 받아들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언어 효율성 연구네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의 디지털 입력 방식을 비교한 연구 같아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왜 한국어를 연구했을까요? 도연은 빠르게 페이지를 넘겨 읽다가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0세기 후반에 이 연구를 진행했대요. 목적은 디지털 환경에서 어떤 언어가 더 효율적인지 알아보는 것이었죠. 그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국어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냈다고 적혀 있네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일본어는 고도로 발달한 언어예요. 그런 언어가 비효율적일 리가 없잖아요. 도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해요. 한국어는 논리적이고 단순한 알파벳 구조 덕분에 디지털 입력 속도가 일본어의 한자 기반 입력보다 3배나 빨랐대요. 저는 문서를 바라보며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걸까요?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도연은 무겁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죠. 만약 일본 정부가 수십 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도 묻어버린 거라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의도적으로 숨겨졌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 연구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걸까요? 진실을 밝히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걸 덮는 데 가담했던 걸까요? 저는 문서 더미를 바라보며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답이 필요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탁상 등의 은은한 불빛이 벽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며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저는 조용히 다가가 테이블 위에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심장은 점점 더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서들 서재에서 발견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신문을 조금 더 읽으시더니 마침내 천천히 접어 옆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내려다보며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디서 찾은 거냐?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미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책장 안쪽에서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책들 뒤에 숨겨져 있던데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관자놀이를 살짝 문지르며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그 연구는 오래전 내가 참여했던 정부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마치 이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표는 여러 문자 체계를 분석해서 디지털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문자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었지.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럼 결론이 사실인가요? 아버지의 턱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단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그래. 그 대답이 차가운 물처럼 덮쳐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아버지의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겨우 입을 뗐습니다. 왜 이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던 거죠? 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일본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말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더 우월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일본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도 있었지. 그래서 정부는 연구 결과를 은폐하기로 결정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그걸 묻어버리는데 동참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손끝이 의자의 팔걸이를 조용히 눌렀습니다. 나는 연구자였다. 결국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역할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었지.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내 손을 떠난 일이었다. 그건 변명이 안 돼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내가 이걸 지난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는 걸 네가 아느냐? 그 감정이 담긴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후회였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이해해야 할 게 있다. 그때 일본은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그런데 한국어가 디지털 시대에 더 적합한 문자라는 게 밝혀진다면 일본 정부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어. 이 연구가 발표되었더라면 IT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지. 결국 정부는 연구 데이터를 폐기하도록 명령했어. 연구 자체를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들려고 했지. 하지만 아버지는 이걸 없애지 않으셨잖아요. 아버지는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수 없었지. 나는 수년간 이 연구를 진행했어. 그리고 연구 결과가 진실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문서들이 희미한 빛 아래에서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잉크가 조금씩 발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만큼은 선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지만 마음속에서는 커다란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문서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사실을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만 듣고 판단할 수도 없었고 문서만으로 확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국어가 디지털 입력에서 더 효율적이라면 그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저는 박도연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는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어떤 도움인데?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연구에서 말하는 게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입력 속도가 더 빠른지 정말로 효율적인지 알아보려고요. 도연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진짜 직접 테스트해 볼 거야? 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인해야겠어요. 그는 짧게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뭐 하면 돼? 우리는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는 문장을 몇 개 골라 똑같은 문장을 각각 일본어와 한국어로 입력한 후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도연도 제 옆에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긴장한 기색 없이 차분해 보였습니다. 준비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준비됐어. 저는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동시에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빠르게 입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 입력은 늘 그렇듯 복잡했습니다. 히라가나를 입력한 후 적절한 한자를 선택해야 했고 선택지를 잘못 고르면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평소에도 겪던 불편함이었지만 지금은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에 반해 도연의 손은 부드럽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어는 음절 단위로 입력할 수 있어 글자가 그대로 조합되었습니다. 한자를 찾을 필요도 없고 변환 과정도 없었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40초가 지나자 도연은 손을 떼고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났어. 저는 이를 악물고 계속 입력을 이어갔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하게 느껴질 정도로 집중했지만 히라가나와 한자를 번갈아가며 입력하는 과정이 계속 속도를 늦췄습니다. 결국 마지막 문장을 입력한 후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스톱워치를 확인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47초. 저는 2분 11초.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다시 해볼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톱워치를 초기화하고 다시 한번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집중해서 최대한 빠르게 입력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도연은 항상 1분 이내에 끝냈고 저는 아무리 빨라도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우리 디지털 시스템이 이렇게 비효율적인 입력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연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디지털 산업에서 그렇게 빨리 성장한 거야.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효율성이 중요하거든. 저는 깊이 숨을 내쉬며 책상에 기댔습니다. 이건 단순히 입력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산성, 기술 발전, 나아가 국가 경쟁력까지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왜 변화가 없었던 걸까요? 제가 믿어왔던 일본의 기술적, 언어적 우월성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낸 것은 너무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IT 기업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 효율적인 디지털 입력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면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생산성이 향상되고 오류가 줄어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데이터를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험 결과, 연구 문서, 그리고 디지털 효율성이 산업 성장에 미친 영향을 다룬 사례까지 모두 정리해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한국의 입력 방식을 참고해 더 나은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저는 심호흡을 하며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긴 테이블 주위에는 경영진과 부서장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가장 끝에는 저희 회사의 상무인 가와자키 다이스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기술 자립을 강하게 신봉하는 보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디지털 입력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 기반 제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자 화면에는 일본어와 한국어 입력 방식의 비교표와 실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 입력 방식은 근본적으로 한글과 비교해 입력 속도가 느립니다. 내부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 입력 속도는 일본어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빨랐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팔짱을 낀 채 표정이 굳어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한국의 디지털 산업 발전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입력 속도의 차이는 한국이 IT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디지털 입력 과정을 단순화함으로써 그들은 근본적인 생산성을 높였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핵심적인 제안을 꺼냈습니다. 이 원리를 활용해 저희도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논리적인 데이터와 사실을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나자마자 방 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가와자키 다이스케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 전통의 입력 방식을 버리고 한국 모델을 따라가자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불쾌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몸을 똑바로 세우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통을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발전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입력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독자적인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가 굳이 한국을 참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저항이 있을 것을 예상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들으니 예상보다 더 답답했습니다. 이건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때 몇몇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곱씹는 듯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인 후지모토 상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터가 꽤 설득력 있네요. 하지만 시스템을 바꾸려면 전사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직원 재교육 비용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초기 적응 기간과 재교육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겁니다. 더 빠른 입력 방식은 더 높은 생산성을 의미합니다. 방 안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가와자키 상무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위험 요소가 크군요. 그리고 꽤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이란 항상 위험을 수반하는 것 아닐까요?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몇몇 사람들의 눈빛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들에게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몇 주 후 도쿄에서 대규모 기술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으며 전 세계의 기술 리더, 엔지니어, 연구원들이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저희 회사도 초청을 받았고 저 역시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행사는 미래 기술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저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걸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컨퍼런스 일정표를 보며 연사 목록을 살펴보던 저는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놀란 나머지 한동안 멍하니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에 온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의 발표 순서가 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모인 대형 강당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무대 위로 걸어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이었지만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는 단단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변화에 적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몸을 조금씩 움직이며 더욱 집중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했습니다. 진정한 발전이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강당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본의 기술적, 문화적 정체성을 누구보다 강하게 지켜온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대 위에서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저에게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이 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쉰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30년 전 이 연구를 발표할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청중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바쁘게 메모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정부의 명령을 따랐고 진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연구를 부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30년 전 나는 연구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는 일본어가 아니라 한국의 한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강당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철저히 묻혔습니다. 발표가 금지되었고 자료는 폐기되었습니다.
나는 연구자로서 양심과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선택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방금 전 나는 이 연구자료를 NHK와 요미우리 신문에 전달했습니다. 강당이 폭풍이 몰아친 듯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속보 NHK 긴급 뉴스, 일본 정부 30년 전 한글 연구 은폐 의혹.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SNS에서는 실시간으로 뉴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 한글 연구 은폐. 일본 디지털 입력 한글이 우수. 진실이 드러났다. 아버지는 강단에 선 채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 나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 경력, 명예, 그리고 자유마저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로서 그리고 일본의 미래를 위해 나는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천천히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나는 이제 그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퍼붓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차분한 표정으로 한 명 한 명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아버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걸 공개한 거예요?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이걸 가슴에 묻고 살았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저는 그의 얼굴에서 묵직한 후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도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게 될 것이다.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선택이 옳았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정부가 30년 전 은폐한 한글 연구 자료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방송국의 추가 취재 결과 당시 연구가 실제로 진행되었으며 관련 문서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폐기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